안녕하십니까, 딸기 케이크입니다. 오늘은 르노 트위지입니다. 차가 만들어진 지는 한 10년 정도 됐어요. 르노가 2012년인가 그때 정도의 차를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가지고 우리나라에는 좀 늦게 들어온 편이에요. 그때까지 이 트위지를 한국으로 갖고 들어왔을 때 어떠한 카테고리에다가 이 차를 넣어가지고 운영을 할지 그게 정해지지가 않았었어요. 뭐 오토바이에 넣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동차에 넣기에는 차의 규모가 너무 작고 이래가지고 법령을 정비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한 2년이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트위지가 나왔을 때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뭐 트위지를 기대한 것도 있었는데 그때까지 이렇게 생긴 자동차가 우리나라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었거든요. 어떤 점이냐면 첫 번째는 바퀴예요. 바퀴가 이 차체 밖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위에 휀다를 이렇게 덮고 있잖아요. 이런 스타일의 자동차가 하나도 없었어요. 뭐 굳이 꼽자면은 쌍용의 칼리스타 뭐 그런 거 있었는데 그런 건 저는 실물 구경도 못 해봤어요.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운전석이 가운데 있잖아요. 운전석 가운데 있는 차 그러면 뭐 맥라렌 F1 그건 운전석이 가운데 있고 오른쪽 왼쪽 이 뒤로 보조석들이 하나씩 있대요. 그것도 구경 못 해봤습니다. 그리고 뭐 또 있나? 랜드로버 디펜더 초기 모델이 운전석이 가운데 있었대요. 뭐 그런 건데 그런 식으로 굉장히 특이한 형태를 갖고 있어서 뭔가 우리나라에 있는 자동차들의 디자인에 크게 변화가 있겠구나 싶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생긴 차는 이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차의 문 여는 장치가 안에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을 이렇게 열고 타야 하죠. 오케이. 이 차를 보고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 차 타고 가다가 저 박으면 죽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을 열심히 뒤져봤어요. 트위지 사고 영상, 트위지 사고 사진, 뭐 트위지 크래시 뭐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딱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동차 충돌 테스트 영상이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그 이외에는 정말로 트위지 사고 사진 한 장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유튜브에 보면은 이 트위지 비스무리한 뭔가가 사고가 나가지고 완전히 그냥 쥐포가 된 사진 같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 봤는데 낚시더라고요. 그게 트위지가 아니고 트위지 비스무리하게 생긴 오토바이 같은 게 사고 난 그 영상, 그게 그 사진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진짜로 희한하게 트위지가 사고 난 사진 한 장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궁금했던 거죠. 르노가 뭐 구글한테 압력을 가해가지고 트위지 영상 다 빼주세요 이런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살펴봤는데 놀랍게도 이 차는 스페이스 프레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스페이스 프레임이 뭐냐면은 레이싱 카드 보면은 이 쇠파이프로 뼈대를 이렇게 밑에 만들고 위에까지 이렇게 둘러가지고 막 이렇게 엮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제 뭐 카본이라든가 아니면 뭐 FRP를 껍데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덮잖아요. 그런 방식의 프레임을 스페이스 프레임이라고 불러요. 장점은 그냥 이 구조가 평면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위에까지 이렇게 짜 맞춰 놔가지고 구조 자체는 굉장히 잘 엮여서 단단한 편이고 충격이 어디서 들어와도 그거를 사방으로 잘 분산해가지고 굉장히 차대를 탄탄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단점이 뭐냐면은 그 프레임에다가 이런 껍데기를 붙일 때 예전에는 하나하나 다 구멍을 막 뚫어가지고 여기다 리벳을 다 쏜 거예요. 그래서 스페이스 프레임으로 만든 자동차는 리벳 무게만 해도 어마무시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 프레임으로 배치를 해놓고 이 위에다가 플라스틱을 그냥 짜 맞춰서 다 꽂아놨어요. 그래도 스페이스 프레임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무게가 500kg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 밑을 관통하는 가장 두꺼운 프레임이 있잖아요. 그게 이 밑에를 뜯어보면 보이는데 그게 두께가 한 이만한 각파이프를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밑에 이 배터리를 타고 이렇게 싹 지나가고요. 그리고 그 옆으로 하나가 더 있어요. 그리고 위로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프레임이 또 배치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박으면 차가 이렇게 찌부가 되는 게 아니고 박으면 차가 팍 박고 텅 하고 튕겨 나오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자동차가 또 뭐가 있냐면은 스마트 포트가 있죠. 스마트 포트 같은 경우에도 사고 영상을 보면은 탕 박으면 차가 탕탕 하고 튕겨 나가요. 그러니까 이 차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안전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정면은 그래요. 정면은 밑에 두꺼운 프레임과 그 한 단 위에 한 요 정도 높이의 또 다른 프레임이 있는데 이 위에는 좀 허당인 것 같더라고요. 뭐 사고 나지 말아야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에어백이 들어가 있어요. 에어백. 제가 이 차 처음 타고 여기 에어백이 여기 박혀 있거든요. 핸들에. 그래서 빵빵 누르면 여기서 빵빵 소리가 나야 되는데 앞에 사람이 이제 차가 조용하니까 안 비켜주는 거예요. 빵빵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아, 한참 고생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왼쪽 이 키에 달려 있더라고요. 이 빵 소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한번 들려드릴까요? 아이고. 자, 이 빵 소리가 굉장히 크락션 소리가 크고 그 옆에 보조로 소리를 내주는 장치가 있어요. 이걸 돌리면 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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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비켜주세요 이런 게 있어요. 어쨌든 이 에어백이 들어가면서 크락션이 옆으로 빠졌어요. 아마도 여기 에어백 구조에 크락션을 같이 넣으면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걸 옆으로 뺀 것 같고, 에어백이 뭐라고 써 있냐면은 SRP 에어백이라고 써 있어요. 이게 SRS 에어백이 이제 기본적인 우리가 아는 그 에어백이고, SRP 에어백은 스마트 에어백이라고 보시면 돼요. 살살 가다가 콩 하고 박았는데 에어백이 이만하게 그냥 뻥 하고 최대로 터지게 되면은 에어백 터지는 것 때문에 피해를 더 받게 되니까 살살 박으면 에어백도 살살 터져요. 퐁. 그리고 세게 박으면 꽝 하고 이제 그 제일 크게 터지고 뭐 그런 식으로 스마트하게 사고 환경에 따라서 이 터지는 압력을 조정하는 에어백이 SRP예요. SRS가 이제 구형이고. 자, 이렇게 해서 에어백이 여기 달려 있고요. 그리고 안전벨트가 있어요. 어디 있냐면 하나가 여기 시트에 이렇게 그냥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꺼내가지고 어디 이렇게 철컥 꼽는 게 아니고 이렇게 꺼낸 다음에 책가방 매듯이 오른쪽 어깨에 이렇게 걸게 되어 있어요. 이런 안전벨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3점식 안전벨트가 이렇게 하나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꽂으면 하나, 둘, 셋, 넷 해서 4점식 안전벨트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제가 요거 가지고 사고가 나본 적이 없으니까 이 4점식 안전벨트가 아무래도 3점식보다는 좀 안전할 텐데 뭐 얼마나 대단하다는 건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안전벨트 중에서 그런 거 있죠. 사고가 탁 나면 안전벨트가 스스로 이렇게 딱 당겨요. 그래서 사람 몸을 시트에 탁 밀착시키는 안전벨트가 있는데 아마도 얘는 그건 아닐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일반 안전벨트가 이렇게 4점식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그 안전벨트 4점식 그러면 어떻게 돼 있냐면 허리에 이렇게 철컥하고 꽂고 그 여기 버클이 이만한 게 있거든요. 거기다가 어깨에서 하나 챙겨서 꽂고 이쪽 어깨에서 챙겨서 꽂고 그래서 4점식 안전벨트를 만들었는데 이것도 좀 애매한 게 이렇게 누워서 운전하면 이게 밑으로 쑥 빠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사타구니 쪽으로 해서 가운데서 5점식 안전벨트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좀 너무 남사스럽더라고. 어쨌든 4점식 안전벨트가 그렇게 꼽는 게 예전 스타일이었는데 그거는 꼽을 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전통적인 레이싱 타입의 4점식보다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단축이 되는데 글쎄요, 불편하네요. 이게 의외로. 오케이. 뒷자리는 3점식. 이렇게 해서 안전 사양은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타고 가다가 벽에 박거나 그러니까 이 밑에 부분, 이 프레임으로 뭘 박을 수 있으면 괜찮을 거예요. 에어백까지 터져가지고. 그런데 그 이외의 사고들이 있잖아요. 가다가 화물차 꽁무니를 박는다거나 뭐 그런 경우에는 조금 글쎄요, 안전을 보장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옆구리, 원래 이 차는 프로토타입일 때 이 옆에 도어가 없었어요. 아예 없어요. 이 도어도 지금 보면은 그냥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측면에서 와가지고 추돌을 했을 때 이 사이드 커튼 에어백 같은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타 있다가 꽝 박으면 꽝 해가지고 이 측면에 가서 머리를 부딪히게 되는데 그런 사고 같은 경우에는 좀 걱정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면 충돌은 어느 정도 버틸 텐데 측면과 후면 충돌에 있어서는 조금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쪽은 아마 끔찍할 것 같죠?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실제로 도로에 타고 나가서 운전을 해보면은 다른 분들이 이 차를 되게 많이 의식을 해주세요. 그리고 배려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오늘도 저쪽 갔다 오는데 갈 때 도로가
이렇게 2차선이다가 오른쪽 차선이 없어지는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이쪽에 포르쉐가 한 대가 있었거든요. 깜빡이를 이렇게 키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앞으로 들어오겠거니 하는데 속도를 줄여요. 저보고 먼저 가라는 거죠. 너랑 부딪히면 너 죽을 것 같아서 안 되겠어. 딱 그 뜻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가고 포르쉐가 제 뒤로 들어와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배려를 굉장히 많이 해주는 자동차이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을 운전을 하다가 꽤 자주 마주치게 돼요. 그거 보면서 조금해서 불쌍하게 잘 봐주시는구나 고맙다 그런 생각 들고요. 그리고 사고에 대한 사진들을 어디서 보게 되냐면은, 제가 트위지 동호회에 가입을 했어요. 트위지 동호회에 가입하니까 저 바퀴 같은 것들 어디 가서 쿵 하고 박았습니다, 이런 것들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 뭐 얼라이먼트 정도 조정해 주면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소한 사고에 대한 영상, 사진은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큰 사고 같은 것들은 아직까지 제가 트위지로 그런 사고가 났다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트위지가 최고 속도가 80인데 실제로 몰고 다녀보면은 80까지 밟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냥 시내 주행을 하기 때문에 60, 뭐 40, 뭐 40, 50, 60, 뭐 요 정도로 많이 다니니까 갖다 박아도 큰 사고가 나는 경우들은 그렇게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제가 트위지를 타고 놀랬던 의외의 사실 하나가 뭐냐면은, 트위지가 보기보다 굉장히 딱딱하다는 거예요. 아까 프레임이 단단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단단함은 프레임에 대한 얘기고, 딱딱하다는 거는 승차감에 대한 얘기예요. 쉽게 보여드리자면은, 차를 보통 이렇게 밀면은 출렁출렁 이럴 거 아니에요. 얘를 밀잖아요. 이거 보이세요? 바퀴하고 차체하고 같이 이렇게 움직여요. 여기 보면 스프링이 있잖아요. 스프링은 하나도 안 움직이고 바퀴가 차체에 그냥 딱 고정되어 있는 것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앞에 보면은 여기에 스테빌라이저라는 게 달라붙어 있어요. 이 스테빌라이저는 코너를 틀 때 차가 이렇게 돌아가면은, 차가 왼쪽으로 도니까 이 윗부분은 바깥쪽으로, 원심력 때문에 바깥쪽으로 이렇게 제껴질 거 아니에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스테빌라이저라는 걸 달아놔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활대 뭐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에 스테빌라이저가 달라붙어 있어요. 두께는 일반적인 승용차가 쓰는 것만큼 굉장히 두꺼운 애가 붙어 있고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보통 그 스테빌라이저 링크라는 게 붙어 있어요. 자동차 밑을 보면은 막대기 활처럼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게 있고, 거기에 이렇게 얇은 또 링크가 하나씩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도 그 링크가 어느 정도 또 움직여 주면서 이 바퀴랑 차체를 이렇게 좀 여유 있게 만들어 주는데, 얘는 활대하고 이 로어암 요 부분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고무 부싱 같은 걸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차가 움직여도 스프링이나 쇼업쇼버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활대가 전부 다 주워 먹어요, 그 충격을. 그렇다 보니까 이 충격이 그대로 승차하고 있는 사람한테까지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앞에 탔을 때는 그 충격이 그대로 느껴지는데 뒷자리에 타면은 충격이 좀 덜 들어와요. 저는 왜 그럴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구조상 가운데 배터리가 있고 뒤쪽에 모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뒤에가 앞에보다 조금 더 무거워요. 뒤쪽으로 와가지고 여기 이렇게 밀어보면은, 차 움직인다. 차가 워낙 가볍고 이게 평평해가지고 사이드를 안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밀어보면은 뒤쪽은 스프링이 조금은 움직이는데 앞쪽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 활대하고 로어암 사이에다가 그 판 스프링 비슷한 코일 스프링이 있어요. 그거를 장착하는 키트를 만들어서 팔기도 해요. 해외에서는 그걸 보고 컴포트 키트라고 부르고, 국내에서 제작하신 분은 스무스 키트라고 불러가지고 저 활대하고 로어암 사이에 꽂아 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스프링이 움직이게 그 충분한 공간을 주게 되더라고요. 글쎄요. 일단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코너를 많이 치시는 분한테는 이 세팅이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평평한 길에서 범프, 그러니까 과속방지턱이나 길이 이렇게 좀 험하다 그러면 그 장치를 붙여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승차감은 굉장히 딱딱해요. 제가 집까지 이제 이걸 타고 출퇴근을 해봤는데 16km거든요. 편도 16km, 왕복 32km가 되는데 차에서 내리는데 허리가 아파. 그거 보고 딱딱하긴 딱딱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구조를 보면 진짜 전형적인 맥퍼슨이거든요. 이 더블 위시본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평지를 이렇게 빠르게 가는 거에 유리하고, 맥퍼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서 코너를 타는데 유리하다, 저는 그렇게 주워 들었는데, 코너를 타는데 유리한 자동차긴 한데 출력이 코너를 탈 만큼 받쳐주지 않는 게 조금 아쉬울 정도로 엄청나게 딱딱한 서스펜션을 가지고 있다. 그에 따라서 차를 오래 타면은 허리가 아프다. 그런 승차감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네요. 자, 일단 차를 타고 한 바퀴만 쭉 돌아봅시다. 오예, 오예, 좋았어. 후. 자, 일단은 차를 몰고 좀 나왔어요. 며칠 전에 이 리뷰를 찍다가 너무 힘든 거야. 찍어야 될 것도 많고 오랜만에 혼자 찍다 보니까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구보다 포기가 빠른 남자잖아요. 그래서 리뷰 찍지 말자, 그리고 포기. 그렇게 할 생각이었는데, 요게 이제 저희 사무실에 같이 일하는 직원 차예요. 근데 이제 겨울도 오고 뭔가 차가 마음에 안 드나 봐요. 그래서 팔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급하게 팔려가기 전에 좀 찍어 놓는 게 낫겠다 싶어서 몰고 나왔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먼저 해드릴까요? 야, 이거 다리에서 바람에 막 밀리네. 이 속도는 모터가 좌우를 하게 되는데, 모터가 17마력 정도의 모터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엔진으로 따지면은 17마력 정도 되면은 17.5마력인가 그런데, 그게 125cc 오토바이에 들어가는 엔진이 17마력 정도 나와요. 125cc급 오토바이로 최고로 빠르게 달려본 게 한 120km? 110? 120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이 차는 80이라서 그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모터 자체를 있는 대로 다 당겨 쓰는 게 아니고 좀 디튠을 해가지고 속도가 최대한 안 나오게 만들어 놓은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이 안에다가 칩을 바꿔가지고, 이 컨트롤러 칩을 설치를 해가지고 쓰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 이렇게 보니까 110km까지 이 리미트를 해제해가지고 달리는 거 보면은 딱 진짜로 그 오토바이 정도, 125cc급 오토바이 정도의 그 출력이 달려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 출력이니까 엔진이 이렇게 생각보다, 엔진이 아니죠, 모터가 생각보다 세지 않아 가지고 큰 사고가 나지는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다음으로는 주행 질감, 승차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차를 이렇게 타보면은 뭐랄까 굉장히 단단해요. 그래서 코너도 잘 버티고 뭐 이래저래 운전하는 재미가 있어요. 저는 이제 오프로드 쪽에 좀 관심이 많은 사람이어가지고, 랭글러 루비콘을 보면 그 스웨이 바를 분리를 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휠 트러블을 많이 만들어내고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제가 스웨이 바라는 용어가 너무 익숙해지는데, 코너를 들 때 이 횡으로 받는 힘들을 걔가 받아주는 것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스테빌라이저가 생각보다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 서스펜션이 단단하게 이렇게 스테빌라이저로 연결되어 있는 것 뿐만이 아니고, 그 이외에 다른 부분들 있죠. 시트. 얘는 버켓 시트도 아닌 게 의자가 뒤로 넘어가지도 않아요. 딱 고정돼 있어. 앞뒤로만 움직여요. 이건 참 애매하다. 우리나라에서 버켓 시트를 장착하고 싶으면은 이 등받이가 고정되어 있는 타입의 버켓 시트를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얘는 등받이가 고정된 타입의 의자가 여기 들어와 있어. 야, 나도 차에다가 고정식 버켓 달고 싶다고. 의자가 좀 그 충격을 많이 흡수하지 못하는 타입이에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달리다가 뭐 과속방지턱이라든가 뭐 포토홀이라든가 뒷면 이렇게 고르지 못한 데를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피해요, 보통은. 왜냐하면은 그걸 계속 밟고 다니면 몸이 꽤 피곤해요.
한 15km 정도 주행을 했는데 그런 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니니까 내릴 때 진짜 쓰러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그런 지형 지물이 나타나면은 등받이에서 이렇게 등을 띄는 거예요. 그러면 허리가 안 아파. 근데 이렇게 뒤로 기댄 상태로 그런 거 다 먹고 다니잖아요. 허리가 아파요. 이게 참 서스펜션이 달릴 때는 재밌게 잘 세팅이 되어 있는데 편안한 서스펜션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어쨌든 승차감은 사람을 굉장히 피곤하게 만드는 승차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이 자동차가 와, 옆에 레미콘 막 지나가는 소리 들으니까 무시무시하네요. 특히 자동차가 상하로 움직이면서 사람한테 이 척추에 전달하는 진동이 척추에 그렇게 안 좋다는 얘기를 제가 예전에 의사 선생님한테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차 한참 좋아할 때. 승차감에 대한 거 결론을 내보면은 스포츠 드라이빙을 하기에는 모터가 약한데 서스펜션은 스포츠 드라이빙용처럼 세팅이 돼 있어요. 이거 과히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차라리 이 모터 파워에 맞춰 가지고 서스펜션을 조금 더 물렁하게 만들면 어땠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자, 다음은 활용도예요. 와, 저 앞에서 트럭이 이렇게 오는데 지금 이거 뭐 비켜주기 힘든 그런 좁은 도로인데 수월하게 이 녀석으로는 비켜줄 수가 있어요. 야, 내 차 몰고 왔었으면 니들은 그냥 저기 입구에서 그냥 이렇게 빠끔하고 고개만 내밀고 있어야 돼. 트위지가 제일 애매한 게 이거인 것 같아요. 남들한테 맨날 밀려. 보통 정상적인 이제 운전자들은 이 트위지 이렇게 보면은 한번 툭 치면은 애가 산산조각 날 것 같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양보를 많이 해줘요. 보통 타고 다닐 때는 그렇게 힘들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저는 골목길 같은 데나 뭐 이렇게 보면은 그 나이 드신 어른들, 아니지, 그거 어른이라고 부르면 안 돼. 나이들은 꼰대들, 이들 보면은 항상 밀어붙여. 야, 지난번에 SM5한테 밀리는데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요. 차가 없는 것처럼 밀고 들어오는데 그 거울을 보는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조그만 차는 안 밀어요. 버스라든가 아니면 화물트럭 같은 것들은 이렇게 제 차로 이렇게 슬금슬금 밀어붙이고 다녀요. 특히 택시를 제가 많이 밀어요. 용서 없습니다. 저는 어쨌든 택시 운전 하시는 분들은 조금 각성해야 돼. 저도 이거 몰고 다니면서 택시한테 많이 우와! 야, 저거 파이프 무섭다. 이거 단 1도 방어를 못 할 텐데. 야, 저 아저씨 저거는 적재 불량으로 신고해야 될 것 같은데. 둘이 세트네. 어쨌든 반성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저는 택시한테 양보하지는 않을 것 같고 딴 차들한테는 조금 더 양보를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저는 택시 하시는 분들 별로 안 좋아해요. 나중에 자율주행 같은 거 상용화 돼가지고 자율주행 택시 나오면 또 택시 뭐 파업한다 막 시위하고 막 난리치겠죠. 도로 위에서 이렇게 행동하면서 자기 편이 되어달라, 말도 안 되죠. 어쨌든 그 얘기 넘어갑시다. 나중에 한번 제대로 할 날이 올지도 모르겠고 안 올지도 모르겠고. 무슨 얘기하다가 일로 넘어왔죠? 실사용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골목길에서 밀고 들어오는 차들한테 밀려가지고 제가 살짝 이렇게 옆길로 좀 빠졌었어요. 자, 실사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요거로 뭘 해봤냐면은 일단 출퇴근을 해봤어요. 제가 출퇴근 거리가 16km, 왕복 32km를 요걸 타고 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제가 출퇴근하는 코스에 서부간선도로가 들어가요. 얼마 전까지는 자동차 전용 도로여가지고 이 차가 거길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서부간선도로 지하도로가 생기면서 그 서부간선도로가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해제가 됐어요. 그러면서부터 오토바이도 다니고 얘도 다닐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서 거길 들어가 봤는데, 야, 그 오토바이를 고속도로 통행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잖아요. 그거를 하루빨리
해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서부간선도로에 오토바이들 들어오잖아요. 얌전히 다녀요. 어우, 차 밀린다. 바람에 밀리고 있습니다. 아직 지금은 일반 도로인데 아직은 그 자동차 전용 도로였던 그 흔적이 남아 있어서 그런지 차들이 굉장히 거침없이 달리거든요. 오토바이들이 거기 들어와 가지고 이러다가 툭 치면 죽잖아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서부간선도로에 오토바이 들어와서 달리는 거 보니까 되게 법규도 잘 지키고 얌전히 잘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출퇴근을 그렇게 해봤는데 괜찮았어요. 제가 16km니까 한 출근할 때 출퇴근 거리 합치면 32km, 평균 한 10km 정도 연비가 뜨니까 금액적으로 출퇴근할 때 사용하는 연료비만 4,500원에서 5,000원 정도인데, 이거로 출퇴근하면서 충전한 거 이렇게 보니까 대략 300원에서 400원 정도 썼어요. 야, 그거 보니까 출퇴근 경제성에 있어 가지고는 거의 무적이더라고요. 무적. 따라올 수 있는 차가 없는 수준. 그 경제성 같은 경우에는 이 중장거리는 물론이고 단거리, 이 출퇴근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코로나여가지고 배달을 시키면 막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이걸 몰고 그 밥을 사러 가요. 그럴 때 아우, 내가 안 보이는구나. 내가 안 보였니? 저 아저씨가 나 막 밀어붙이려고 그랬어. 그럴 때 되게 편해요. 거기다가 짐 실는 거, 큰 짐은 절대 안 들어가게 생겼잖아요. 큰 짐은 안 들어가는데 이 스티어링 휠이 가운데 있고 오른쪽으로 공간이 한 이만큼 있어요. 여기에 이제 트렁크 같은 거 하나 실을 수 있을 정도, 왼쪽에도 그만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른쪽 왼쪽에다가 물건을 내려놓게 됐을 때, 그럴 때 이제 그 뭐랄까 활용성이 굉장히 편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근거리 시티카로 이걸 사용하게 되는 거는 굉장히 유용하다는 거죠. 그런데 벌써 피곤해지고 있어. 큰일이다. 겨우 여의도 넘어가지고 여의도에서 이렇게 영등포 뚫고 지금 다시 양화대교 건너가지고 홍대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야, 겨우 요거 왔는데 이렇게 또 피곤하네요. 이거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라는 게 좀 그런 그 포근하고 안락하고 편안하고 이런 거 상상하시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것들과 거리가 멀어요. 차를 타면요, 일단은 이 소음의 절대적인 크기는 그냥 버틸 수 있을 만한데 듣기 좋은 소리가 나지는 않아요. 그냥 좀 뭐랄까 좀 거북하고 좀 장난감 같고 그런 소리가 나가지고 그런 면들은 좀 마음에 안 드실 것 같아요. 소리 나는 게 모터 소리가 있고, 그리고 이 전체가 다 찌그덕찌그덕 거리는 소리 있잖아요. 이 옆에 붙은 것도 이것도 이제 옵션으로 붙은 플라스틱 창이고 뭐 이런데, 이런 것들은 다른 분들이 이제 리뷰한 거에 보면은 많이들 언급을 해주니까 그런 것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 지금 깜빡이 소리예요. 이게 깜빡이 소리고, 그리고 크락션 소리 되게 큰데 그래도 한 번은 눌러야 되니까, 이거 봐요. 이 크락션 소리가 사람을 되게 부담스럽게 만들 만큼 크고, 깜빡이 끄고 여기 보면은 또 조그맣게 띠리 이게 뭐냐면은 비켜주세요. 앞에 사람 지나갈 때 앞 사람한테 이렇게 들리라고 나오는 시그널 램프예요. 이런 거 있고, 그리고 아까 보면은 브레이크를 밟고 서 있는데 그 뭐랄까, 야야야야야야, 이 동네에서 가장 큰 과속방지턱이에요. 큰일 날 뻔했다. 저거 그냥 쳐받았으면 이거 카메라 다 떨어져 나가고 막 난리가 날 뻔했습니다. 이 과속방지턱 기준이 3.6m에 10cm예요 3.6m 이하일 경우엔 7.5cm인데 높이가, 저 과속방지턱은 좀 규격이랑 안 맞아도 너무 안 맞게 만들어놨어요. 맨날 여기 지나갈 때마다 살짝 칩니다. 이 소리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군요. 이게 딱 쓰잖아요. 쓰고 브레이크를 꽉 밟고 있으면 괜찮은데, 이 브레이크에서 발이 살짝 떨어지면은 경고음이 나와요. 빠빠빠빠빠빠빠. 이게 이제 브레이크 밟으란 소리예요. 이런 것들, 요런 소리들이 뭐 하나 고급스러운 거 없고 무슨 장난감 같은, 장난감보다 좀 못한
다들 듣기 싫은 소리를 세팅을 해놨어요. 아, 여기서 나오는 모든 소리가 다 싫어요. 다행히 오디오는 옵션으로 있나 봐요. 근데 여기는 없어요. 그래서 오디오는 없어가지고 오디오 소리는 평가를 안 하는 게 참 좋네요. 자동차의 가격이라든가 유지비라든가 뭐 이런 보이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유튜브 찾아보시면은 정리를 잘 해두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올려놓으신 걸 이렇게 보면은 쉽게 알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뭐 일반적인 이 트위즈에 대한 내용은 요 정도까지만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은 뭐 이 온난화 얘기를 왜 꺼냈냐면은 이 전기차잖아요. 전기차 그러면은 무조건 이게 탄소 배출? 지금 비열하게 탄소라고 부른단 말이죠.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온실가스라고 부르기도 좀 애매한 게 온실 물질이나 온실 기체 이렇게 부르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의 92%가 수증기예요. 그리고 그 5% 정도가 이산화탄소예요. 이산화탄소를 줄여가지고 탄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소 그러니까 그 카본 파이버 만들 때 쓰는 그 탄소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이 메탄 가스인 거죠. 똥에서 나오는 거. 그래서 축산업 같은 것도 환경에 지대하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산업으로 이렇게 낙인이 찍혀 있고 뭐 그런 건데, 피곤하다. 사실 이 차는 그런 그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차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국내에는 없는 차종, 초소형 자동차라는 것들. 예를 들라면은 그 뭐지? 메사슈미트의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큰일 났다. 그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 전투기 만들던 회사가 메사슈미트거든요. 근데 그 회사가 전쟁 끝나고 나서 비행기를 아예 못 만들게 되니까 이제 그 초소형 자동차 쪽으로 한동안 이제 생산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파트가 있어요. 초소형 자동차라는 카테고리가 해외에는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여태까지 초소형 자동차라는 카테고리가 없었거든요. 그 카테고리에 맞춰서 나온 자동차고, 그 카테고리에서 엔진을 쓰기에는 뭐랄까, 그렇죠. 전기차가 앞으로 전도 유망하니까, 그래서 이 겸사겸사 온난화와 그런 걸 합쳐가지고 만든 자동차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초소형 전기차라고 분류를 하고 있지만 쉽게 말해서 시티카라고 보시면 돼요. 도시에서만, 어디 여행 갈 때 타는 자동차도 아니고요. 도시에서 근거리에 왔다 갔다 거리면서 쇼핑하거나 뭐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만 지극히 한정적인 용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 택시 아저씨 또 안 비켜주는 거 봐라. 아주 오토바이 밀겠어. 됐어요. 얘는 또 뭐 어쩌라고. 참, 비상등을 켜고 저딴 데 서버리면 어떡하라고. 도로 위가 정글이야, 정글. 미치겠다. 좀 전까지 이 생각이 서브로 가까운 거리를 돌아다니는 시티카로 좋으니까 환경 보호를 위해서 하나씩 타고 다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큰 차들한테 이렇게 밀리고 막 이러니까 생각이 달라지고 있어요. 운전을 잘 못하시거나 막 이 멘탈이 스트레스에 강하지 않으신 분들은 큰 차 타세요. 뭐 카니발이라든가 뭐 저 모하비 같은 것도 괜찮고, 아니면 그 쌍용 트럭 있죠. 쌍용 트럭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렉스턴 스포츠 막 이런 걸로 그냥 밀고 다니세요. 그런 애들은 박아도 일단은 죽진 않을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 엄청 받네.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뭔가 할 말이 많을 것 같긴 한데 그냥 대충 이 정도에서 마무리 합시다. 자, 수고하셨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필승.